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보다 지금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고 또 어쩌면 몇 달 후에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언제까지 매수 타이밍일까? 수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수 타이밍이다. 제가 바로 다음에 드릴 질문과 사실은 같은 질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자, 요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자, 그럼 요 외에도 또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올해 또 고려를 하면 좋을 만한 지점들 추가적으로 또 있을까요? 상승 재료라고 그러면 너무 많아서 지금 모든 게 이번 사이클에 초석을 다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사이클이 있는데 그게 묘하게 그 비트코인 4년 주기와 맞물려 가고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해요.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를 확인해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년 말부터 급격하게 이제 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M2 머니 서플라이가. 그러면 이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중국에서부터 벌써 완화 정책을 쓰기 시작했고 물론 이제 구제 금융이긴 하지만 결국은 돈을 찍어내야 된다는 얘기고 미국에서도 시간의 문제지 이제 돈을 결국 찍어내니까 완화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유동성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길 텐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많이 하는데 아니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방어라며 근데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왜 꺼지는 거야? 비트코인은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답을 해드려요. 돈을 많이 찍어낸다면 화폐 가치의 하락을 얘기하잖아요. 화폐 가치의 하락이란 그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것 뿐인데 지금 당장에 그게 표현되는 게 아니고 이 코인의 가격, 주식의 가격은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데 미래의 인플레이션이 생길 게 뻔합니다. 돈을 많이 찍어낸다면. 그래서 이제 유동성 사이클에 굉장히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그 ETF가 있고 반감기가 있고 또 이번에 미 대선이 있잖아요. 그 미 대선이 제가 이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게를 싣고 있는 게 제가 그 처참한 미국 상황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허리띠 졸라매고 돈 쓰지 말고 야, 다 정지.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그 누가 돈 다 쓰지 맙시다. 이제부터 구제금융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냐 이거죠. 걱정 마세요. 일 안 해도 됩니다. 돈 드릴게요. 이렇게 다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은 뭐 찍어낸다는 얘기니까 선거를 앞두고 너도 나도 완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미국의 5가구 중에 1가구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말고 모든 코인에. 그렇다면 이 대선을 앞두고 5가구 중에 1가구 20% 그게 뭐 얼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같으면 이제 직선제가 아니고 선거 투표단이 있잖아요. 스윙 스테이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가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나 마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스윙 스테이트, 이리도 가고 저리 가기도 하는 스테이트에서는 1%, 2% 차이로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 주에서는 그런 주가 이제 한두 개가 아닌데 코인 투자자 마음을 안 잡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 같은 경우가 자기는 비트코인 싫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달러를 위협하기 때문에 나는 달러가 좋다. 굳이 비트코인이 싫다는 얘기가 아니고 달러를 위협하니까 싫다는 거지 비트코인을 미워서 때려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세가 그쪽으로 가고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저거 내가 욕하기만 해서는 이거 좀 해안이 없는 사람으로 이거 오인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본인도 이제 그 수위를 조절을 하다가 재작년에 이 멜레니아 트럼프가 솔라나 기반에서 NFT를 찍어서 대박을 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여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좀 해보자. 그러고 자기도 폴리곤에서 NFT를 찍어서 대박을 치더니 또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 오디널 자기 10개 사는 사람한테는 이제 보너스로 비트코인 NFT를 주겠다.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제 그 NFT를 활용해서 블록체인 기반에서 뭔가 금융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이 보나마나 당신 그 사기치고 다니고 뭐야 그 코인 가지고 이 나쁜 사람이네 이거 국민들을 희롱하는 사람 막 이렇게 욕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트럼프의 답은 무엇일까? 그러면 이제 트럼프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소아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비트코이너입니다. 그냥 맨날 레저는 받고 비트코인 얘기하고 게리 겐슬러 욕하고 혼내주고 막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대선 포기하고 그리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트럼프 유세장에 가서 자기도 한마디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트럼프가 본인은 CBDC 싫어한다. 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CBDC 미국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근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 비트코이너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이거 그 라마스와미라는 사람한테 이게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트위터에 아, 본인이 라마스와미 말 듣고 그 얘기했다. 이 사람 훌륭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영향을 받고 있다. 조언을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랑 러닝메이트로 갈 확률도 지금 꽤 높습니다. 부통령으로. 그럼 만약에 이 비트코이너가 부통령이 됐다. 이러면 게임 끝이지. 이게 너무 흥미진진한 얘기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정말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최근에 또 이 엘리자베스 워런 관련해가지고는 본인이 이 사토시 나카모토를 기념하는 그 국기 개항식에 이 서명을 했더라고요, 워런이. 그래서 또 그것도 이 커뮤니티에서 이거는 너무 큰 현상이다 하고는 이게 흐름들이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대선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들이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들이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질문을 이제 조금 마무리해보고 저희가 이더리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마무리 질문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갑자기 오르니까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서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드머니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좀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만약에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가장 효율적인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봤을 때 비트코인을 언제까지 매집을 하면은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시나요? 비트코인 사도 되나요? 이런 말 하면 이제 당연히 사도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이 살 때입니다. 이런 말을 가끔씩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작년 뭐 이제 제일 좋은 타이밍은 작년 초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워낙 분위기가 위축돼 있었으니까 그때 용단을 내리기는 좀 어려웠고 그런데 작년 중반쯤에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힌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지금은 용단을 내려야 될 때다.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확신이 선다. 그러면 행동이 뒤따라고 책임은 질 수 없지만 기회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보다 지금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갔고 또 어쩌면 몇 달 후에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언제까지 매수 타이밍일까? 이 수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고 뚫기 전까지는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매수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이렇게 말하는데 제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죠, 이제. 네. 작년에는 제가 굉장히 세게 크게 말했는데 요즘은 이제 제 목소리가 살짝 이제 부드러워졌고 비트코인 뭐 6만 달러 넘고 가면 이제 지금 살 타이밍이에요. 이 정도로 이제 약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그때까지는 살 타이밍인데 그럼 뭐 아무 때나 물론 이제 아무 때나 사도 좋지만 가능하면 좀 쌀 때 사자. 떨어질 때 사자. 조정 왔을 때 사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막 어마어마한 상승장에서도 20% 하락은 기본이잖아요. 중간중간에. 너무 과하게 오르다 보면 그 정도 조정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안 사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제 포모에 샀다가 후회하기도 하고 떨어지면 좀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게 타이밍을 재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잡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한 20% 고점 대비 빠지면 그때는 용단을 내리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걸 정확하게 최적화시키자면 박 작가님이 이제 영상마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지지선이 여기다. 저항선이 여기다. 그러면 지지선에 사야 되는 겁니다. 지지선. 박 작가님 영상 보고 있다가 여기 지지선이다 그러면 오면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지 없던 건데 간단하게만 하나만 여쭤보고 비트코인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이제 반감기를 통한 대세 상승장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또 이런 내러티브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번 사이클이 좀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의 반감기 사이클을 보면 개미들이 주도하는 그런 상승장이었는데 이번에는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반감기의 영향보다 중요한 게 ETF입니다. ETF를 통해서 기관들이 벌써 이 시장을 장악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시장을 장악하는 속도가 좀 더디다. 그러면 그 다음 사이클도 바라볼 수 있는데 벌써 먹을 만큼 먹고 이 기관들이
주물럭주물럭하는 상황이 벌써 펼쳐져 버렸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이번에 상승을 너무 크게 해버렸다. 그러면 다음 사이클은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내 자산을 지키는 정도로 가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아직까지 보여줬던 것만큼 이번에 상승했다. 그러면 다음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거고, 이런 기관들의 ETF가 사실 금 같은 경우는 7년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긴 시간을 갖고 오른다면 다음 사이클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은 하겠지만 어쨌든 반감기를 기점으로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큰 상승 랠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나중에는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더리움이랑 솔라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 알트코인 분야에서 저희 비트쇼와 대표님이 워낙에 또 해박한 지식들, 너무나 광범위하고 폭넓은 지식을 알고 계신데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짚고 가야 되는데, 최근에 SEC 게리 겐슬러 의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관련 짓지 마라라고 하면서 뭔가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듯한 또 스탠스를 보였는데 5월에 시장에서는 많은 기대감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조건이 좀 다르긴 하죠. 비트코인은 긴 역사를 자랑하고, 그리고 이제 ETF에 대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그런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손가락질을 하는 꼬투리 잡을 만한 것들이 굳이 찾자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반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5월달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보나마나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잡혀갈 텐데, 이게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잡혀가면 아직까지 50대 50이라는 건 가격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비트코인 같으면 벌써 가격에 반영이 돼서 뭐 90% 승이 된다 이런 말 때문에 미리 다 올려버렸는데, 이제 그걸 여기에 대입을 하면 뭐야, 반영이 안 됐으면 아직도 기회가 있네, 이렇게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승인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던 가장 핵심 이유가 선물 ETF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같은 논리로 보면 만약에 선물 ETF가 승인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불법 증권이라면 선물 ETF를 승인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약을 거래하는 ETF를 승인해줬다?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걸 법정으로 끌고 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시청한 사람들이. 다만 겐슬러가 지금은 시간을 좀 끌어야 되느냐.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엘리자베스 워런이 야 아직 시간 안 됐어 이러면은 거절이고, 나 몰라 알아서 해 이러면은 승인이다 이거죠. 법으로 얘기하면, 그레이스케일 소송에 의하면, 이건 그레이스케일 소송에 의하면 이더리움 ETF는 승인이 돼야 됩니다. 언제 되느냐의 문제지 결국은 되는데, 게리 겐슬러와 그 윗선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 타이밍,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런 논리로 따져보자면 이더리움에 대한 ETF 승인은 혹시 5월에 안 되더라도 저금을 하는 거다. 결국은 될 테니까. 좀 나중에 오르는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선물 ETF를 승인해 줬다라는 그 근거가 현물 ETF와 차이가 뭐냐라는 법원의 질문에 대해서 SEC가 답을 못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리들을 반박을 못했는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미 선물을 갖다 승인을 해줬는데 왜 안 해줘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길 근거는 없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바네크의 어떤 일정들이 5월에 있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처럼 그렇게 해주기에는 뭔가 제한 사항이 또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되지만 5월에 대한 부분들은 비투자 대표님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지만 그래도 비트코인만큼의 어떤 가능성을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네네. 이더리움이 현물 ETF 말고도 또 중요한 어떤 업그레이드 일정이 3월 13일 정도로 지금 현재는 나오고 있는데, 덴쿤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의 반등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아마 전에 상승하지 않을까. 그 전에 상승한다. 그 전에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덴쿤 업그레이드가 막상 이제 출시가 되면 아직까지 늘 봐왔던 패턴으로 셀더 뉴스? 어쩌면? 다만 이더리움 현물 ETF가 바로 줄 서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혹시 소문에 뉴스에 팔아버리는 그런 물량이 나오더라도 그건 또 일시적일 거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덴쿤 업그레이드 전에 좀 상승을 해주고, 막상 터지고 나면 약간 조정하면서 분위기 눈치 보고 ETF가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매집,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 덴쿤 업그레이드의 목적 자체가 이 롤업 프로젝트들의 어떤 수수료 절감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는 이더리움 레이어 2 중에서 롤업인 뭐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이
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롤업 프로젝트들과 이 이더리움은 동반 성장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찬반들이 좀 있는 것들은 사실인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관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반 상승으로 보죠. 이더리움 같으면 아직까지 구현해온 모델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속도 자체가 느리고 또 뭔가 업그레이드해서 이걸 확장성을 늘리려면 부담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야, 이더리움 이거 미래가 있어? 언제 이거 빨리빨리 해서 이거 되나?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의 카드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레이어 2들하고 이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세트로 확장성을 구현하는 그 모델을 지향하고 있는데, 물론 이번 업그레이드가 레이어 2에게 수혜를 주는 그런 업그레이드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이더리움의 미래가 암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이더리움한테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효율적으로 잘 돼서 수수료도 싸지고 이더리움이 좀 잘 사용도 되고 속도도 빠르고 잘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 모델 자체가 미래가 있네. 이더리움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되겠네. 이런 확신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자체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의미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인 어떤 이더리움의 성장 방향성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탱큰 업그레이드인 것이고, 그 수혜 효과를 이제 롤업들도 함께 가지고 가는 개념이다. 이게 더 정확한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과 이제 굉장히 또 경쟁 관계들이 더 부각되게 됐는데, 지금 솔라나가 이제는 바이낸스, BNB 코인까지 제끼면서 테더를 빼면은 이제 탑3에 실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까지가 지금 3인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생태계 확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활발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상당수가 지금 솔라나 기반 어떤 토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들 하시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위험하다, 이런 입장들도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솔라나 생태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와, 그리고 이 파이어 댄서라고 하는 개념은 또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솔라나 하면 이 솔라나가 언제까지 솔라나? 만장난스럽게 하죠. 근데 솔라나는 개인적으로 참 매력적인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의 모델을 좀 탈피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솔라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병렬 처리거든요. 기존 모델로 할 수 없었던, 기존 모델 같으면 이제 아무리 빠른 프로젝트도 빨리 끝내고 그다음, 빨리 끝내고 그다음 이렇게 했는데, 솔라나는 번호표 나눠줘서 동시에 처리, 그리고 나중에 딱 줄 세우기,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핵심인데, 병렬 처리를 하다 보니까 초당 몇만 개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미래가 있다. 이게 만약에 현실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이게 표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러티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 그래서 솔라나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솔라나의 후발주자로 대두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솔라나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병렬 처리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방향이 맞다 이러면은 이제 그쪽 친구들이 더 뜨는 거고, 솔라나가 삐끗하면 이더리움이 거 봐, 너 안 된다니까, 이렇게 팀으로 해야지, 팀워크가 좋아, 이렇게 이제 경쟁되는 모델입니다. 자, 솔라나가 이 생태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뜨거운데, 작년에 브레이크 이벤트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사인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인터뷰라든가 영상을 보면 너무 막 에너지가 넘쳐요. 솔라나 가격과 상관없이 개발하는데, 개발자가 내가 뭘 개발하면 탁 누르면 바로 결과물이 보여지니까 신나는 거죠. 만들었을 때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실생활에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니까 솔라나 개발 이 환경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 개발자들의 첫 번째 선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발하기도 수월하고 연계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솔라나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그런 걸 이제 디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물리적인 인프라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아직까지 해왔던 거랑은 굉장히 이제 상반되는, 코인하면 돈 놓고 돈 먹기, 아니면 이제 이걸로 이자하기, 이자놀이,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솔라나가 빠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요. 솔라나 기반에서 전화를 거는 이 통신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내비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그리고 또 그래픽카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서 모아서 갖다 주는 렌더링 서비스,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개발자들이 너무 가슴이 쿵쾅쿵쾅 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생태계가 뜨거운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솔라나가 지금 베타 버전입니다. 완성품이 아니에요. 버전 1이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아니 뭐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넘버 3 코인이 아직 베타 버전이라니 본인들이 이걸 바꾸기를 원치 않나 봐요. 왜냐하면 베타 버전은 이름만 그렇게 붙여놓으면 모든 게 용서되니까. 뭔가 오류가 나더라도 네. 우리가 나도 이거 진짜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진짜 나오면 이거 해결되겠지. 다운돼도 이거 진짜가 아니야. 그래? 너무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번에 나오는 파이어 댄서가 그 진짜 버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파이어 댄서가 이제 결국은 다 엎어버리고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 개발 언어까지 싹 새로 해서 새로운 환경으로 이 모델 솔라나의 그 기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개발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성을 갖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점프 트레이딩이 이제 돈을 대주고 있는데 그쪽 회사에서 직접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면 초당 100만 트랜잭션 듣기만 해도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투자자들이 흥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초당 뭐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지금은 뭐 1000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흥분하는데 100만이라니까 이거 뭐 저 사람이 뻥치는 거 아니야. 100만 트랜잭션이 진짜로 만약에 구현된다. 이게 성공적으로. 그러면 이제 게임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평탄치만 않겠죠. 그래서 올해는 솔라나가 주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솔라나가 관심을 받을 텐데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게 가격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관심을 많이 받는 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삐끗하면 팍 꺼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솔라나는 굉장히 모험적인 프로젝트다. 메이저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걸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인지하시고 그 위험 요소에 그리고 적당한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올해는 분명히 이 막 변동이 심하니까 한 번은 쏠 텐데 언제까지 쏠라나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고 수익 실현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